이 도요새는요, 우리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 하지요. 근데 새들도요, 똑똑하고 영리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있어요. 도요새는 지렁이를 잡아먹는데요. 평소에 지렁이는 땅속에 있지 땅 밖으로 안 나오죠. 어떤 때 땅 밖으로 나옵니까? 아, 맞아요. 비가 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비가 떨어지면서 대지를 톡톡톡톡 빗방울로 두드리니까 지렁이가 나오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고찰한 결과, 아, 저러면 되겠다 싶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지렁이를 잡아먹느냐? 풀밭에 가서요, 풀밭을 부리로 톡톡톡톡 하고 두드립니다. 톡톡톡톡 하고 두드리면 요놈이 비가 오는 줄 알고 진동을 느끼고 속 고개를 내밀면 그때 속 하고 잡아먹어요. 혹시 서해안 쪽에 가면 갯벌이 많지요? 키조개나 이런 조개 잡아보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구분인데 소금을 속 넣으면 톡 나오죠. 왜 그럴까? 그때는 이제 바닷물은 짠내가 나잖아요. 짠 맛을 느끼면서 아, 이제 물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고개를 내밀거든요. 바로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영리하죠, 도요새도. 이렇게 미세한 새도, 미물과 같은 새도 살아가는 지혜를 경험적으로 안다. 관찰과 고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과 통찰을 해야 됩니다. 성찰과 통찰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찰 그리고 통찰.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면 야, 그래서 인문학이 재미가 없어. 인문학은 전부 어떤 개념을 또 많이 다루거든요. 성찰하고 통찰하고 많이 쓰는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우리 한강일 총장님을 예를 가지고 성찰과 통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대한민국 웃음의 총재 누굽니까? 예, 한강일 총재님이시죠. 일찍이 자기의 탤런트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를 창시했죠. 성찰입니다. 나는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성찰입니다. 근데 통찰은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미세먼지죠. 아, 미세먼지가 심각하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웃음 치료하고 또 다른 걸 융합해서 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치료를 또 통찰하셨거든요. 그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성찰은 자기 안의 것을 깨닫는 것을 성찰. 통찰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내는 것. 그것이 통찰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다리를 탁 넣고 몸을 담그는 순간 아하! 유레카! 하고 알몸으로 뛰쳐나왔죠. 통찰입니다. 왜? 물이 넘쳐 나오는 그걸 보고 자기 답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통찰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무의식에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이 환경 속에서 뭔가 그걸 탁 보는 순간에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게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성찰을 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생활하는 사회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는 이런 성찰과 통찰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코비 박사. 대다수 우리 국민들도 7가지 성공 습관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바이블이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8번째 습관을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는요, 교육 분야에 1년에 한 번씩 올림픽을 합니다. 그 ASTD라는 대회인데요, 일주일간 세미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인력개발하고 LG 인하운하고 한국능력협회가 조인해가지고 처음으로 참석했던 대회가 1995년도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ASTD 대회인데 저는 LG에서 선발돼서 갔었어요. 그때 스티븐 코비 박사 부스도 보고 대강연장에서 스티븐 코비 박사 강연도 듣고 그리고 악수까지 했는데요. 그분하고 인증샷을 못 찍어 왔어요. 스마트폰이 없어가지고.
그때 인증샷이 있었으면 제가 강의 때마다 울어먹을 텐데 그 증거를 댈 사진이 없어요. 안타깝지요? 네, 붙여넣을까요? 합성할까요? 요즘은 충분히 합성할 수 있죠. 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8번째 습관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내면의 소리를 찾아라.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고무하라. 이게 8번째 습관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자, 내면의 소리를 찾아라. 자기와 대화를 자주 해라.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내면의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무하라. 그리고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여기 한 그림이 있는데요. 아주 큰 바위가 있습니다. 오다가 떨어졌어요. 야, 위대한 조각가들이여, 저 돌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오라 라고 숙제를 줬는데 첫 번째 조각가가 보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각가도 불려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나는 저렇게 큰 바위에 어떻게 뭘 조각해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한테 왔느냐? 미켈란젤로에게 왔습니다. 젤로 선생, 저 큰 바위에 위대한 조각을 해주시오. 그리고 열심히 돌을 조각하는데 그 지나가는 꼬맹이가 미켈란젤로 조각하는 걸 보고 선생님, 아저씨 뭐 그렇게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돌을 깨고 계세요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바위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천사가 들어있어. 나는 잠자고 있는 그 천사를 깨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대리석 안에는 조각상이 깃들어 있다. 조각가 임무는 그 형상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이미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저 바위 안에 이게 누굴까요? 골리앗을 잡은 다윗이죠. 다비드라고 하죠. 바로 이런 위대한 작품이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조각가는 그것을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석 안에 들어가 있는 위대한 작품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위대한 조각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도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누면 내 안에 위대한 작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잠재 능력이라고 하죠. 자기의 잠재성을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자기의 잠재성을 깨닫지 못해요. 그 잠재성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진면목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의 왕 호머가 대관식을 치르는 그림입니다. 즉 대관식은 문학의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는 그림이죠. 여기 보면 두 여인이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여인은 칼이 있고요. 녹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은 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주인공이 바로 한 사람은 일리어드의 주인공이고 한 여자는 오디세이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위대한 스사시 호머의 일리어드와 오디세이. 일리어드는요 분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겨가지고 그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아테네를 쳐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아테네 전쟁이지요. 그 아테네 전쟁의 위대한 장군이 바로 아킬레스지요. 사랑하는 여자를 뺏겼어. 그래서 이 여자를 되찾기 위해서 아테네를 침공하고 그 유명했던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지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일리어드 이후의 후속작이 오디세이아인데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 전쟁이 끝나고 저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폭풍우를 만나고 이상한 섬에도 상륙하고 험난한 고행의 길을 10년 동안 겪어요. 그래서 고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호머는 장님입니다. 장님이 어떻게 글을 썼을까? 예.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는 호머의 제자들이 호머가 이야기하는 구수라는 것을 적은 책이 일리어드와 오디세이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는 질문을 오디세이 왕이 해요. 그리고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고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호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이 호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니체가 시를 썼어요. 인간은 정말로 비참한 존재다. 그것을 니체가 시에서 다루면서 나왔던 말이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의 시가 호모의 이 인간의 비참한 이 인간 존재를 아모르 파티라고 노래를 해요. 아모르는 불란스 말로 사랑한다는 말이죠. 아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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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파티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죠. 그래서 너희 운명을 사랑하라. 인간은 원래부터 타고난 존재가 비참한 존재야. 고통스럽고 비참해. 그조차도 너희 운명이라 생각하고 너희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니체가 이야기한 아모르 파티의 의미입니다. 자, 갈림길의 헤라클레스라는 그림인데요. 헤라클레스입니다. 심시이죠. 이 두 여인이 헤라클레스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여인은 거의 나체지요. 시스루 옷을 입고 유혹을 합니다. 욕망을 의미하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여인은 미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벌추, 미덕. 그래서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욕망은 아주 쉽지만 타락의 길로 안내를 하고 있죠. 여기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음주, 가무도 있고 주지, 육림에 빠질 수 있는 그야말로 즐거운 쾌락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덕은요. 고난, 길도 험해요.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저 언덕에 올라가면 날개 달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날개가 달린 말. 네, 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가수스. 날개 달린 말이 페가수스라고 하죠. 자, 우리는 이런 고통과 험난한 길을 지나면 페가수스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 사자성어로 저것을 뭐라고 그래요? 빙고! 우리 이런 어려운 사자성어를 가르치시는 분한테는 또 이렇게 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고진감래라고.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고진감래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또 실험을 했어요. 정말로 고진감래가 맞는지 실험을 했어요. 그 유명한 메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 교실 안에 학생을 넣어놓고 학생 앞에 전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메시멜로를 올려놓습니다. 자, 선생님이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안 먹고 있으면 2배를 줄게 하고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자, 먹을까 말까? 이 애 눈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덥석 내 좋아하는 메시멜로 덥석 집어먹는 아이들도 있었죠. 자, 이 실험의 충격은 바로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추적조사해서 10년 이후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5분을 못 참았던 아이들의 대부분은 싸움에 잘 말려들고 성적도 나쁘고 충동적인 성격을 형성하고 있더라. 그 실험에 참석했던 아이들 중에서 15분을 참았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SAT 평균 점수도 월등히 높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인성도 제대로 된 아이로 성장했더라는 것이 세계를 놀라게 한 충격의 실험 결과입니다. 고진감래를 동양의 고진감래의 속담을 서양에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있을 때 어떤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미켈란젤로가 물었죠. 최고의 심판이라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이 작품을 잘 보면요, 위에는 천국이고 밑에는 지옥인데요, 여기 껍데기를 다 벌리는 피골이 상접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켈란젤로 본인을 그렸다고 그래요. 자, 나의 인생항에는 부서지기 쉬운 보트를 타고 폭풍과 휘몰아치는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항구에 도달했나니 이 항구를 지나면 모든 악행과 선행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리라. 바로 최고의 심판에서 그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나는 악행을 많이 쌓았는지 선행을 많이 쌓았는지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게 된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죽으면요, 요 강이 있어요.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렛대의 강을, 저 밑빠진 배, 요 바닥에 없는 배, 조각배가 있어요. 그 사공을 카이론이라고 하죠. 카이론이 젓는 밑빠진 배를 타고 렛대의 강이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제 최후의 심판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최후의 심판을 그리고 있을 때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그 성당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켈란젤로 선생, 지금 당신이 땀 흘려 그리고 있는 이곳은 이 성당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부분인데 뭐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세요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보고 있다네. 자, 아무도 안 보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LG에서 매장에 근무하는 여직원들한테 그때 했던 말이 신기독 정신이라는 것이에요. 신기독, 신독이라고도 줄여서 하죠. 아무도 안 볼 때 준비해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누가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지점, 그 시간에 자기의 일에 직분을 다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일을 할 때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비전할 때 미션이 뭐고 비전이 뭐고 내 핵심 역량은 뭐고 파악을 합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소명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소명의식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것을 미켈란젤로 이름을 따서 미켈란젤로 모티브라고 합니다.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미켈란젤로 모티브라고 동기부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미켈란젤로 모티브를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주도성, 주체성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관계성이라는 두 기둥이 튼튼할 때 우리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기 직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요, 교황이 근무하는 집무실을 소명의 방이라고 그래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시스티나 성당과 바티칸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바티칸 박물관하고 시스티나 성당 들어가는 게 입구 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 진리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즉 성체를 논하는 그림을 왼쪽에 그리고 있어요. 이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테네 학당. 당시의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이 다 모여 있죠. 그게 선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 자, 이 시대의 인문학에 있어서는 이 그림 속에서 중앙에, 이 그림의 딱 중앙에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이데아의 세계, 하늘의 세계, 그 철학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스콜라 철학은 신의 철학입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앞으로 딱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현실이야, 인간 세계가 중심이야. 그래서 인문학의 큰 갈림길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와서 신의 철학에서 인간의 철학으로 인문학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계단에 늘 부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견유학파 디오게네스입니다. 견유학파라고 하죠. 개철학, 똥개철학. 알렉산더 대왕이 먹으라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비키라 햇빛 가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바로 이 그림은 여기 파르나소스 산인데요. 파르나소스 산. 이 중간에 지혜의 신 아폴론이 있고 음악과 예술의 신 뮤즈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미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도대체 뭐냐? 탁월한 진선미의 삶을 사는 것이 인문학적 성찰의 기본 정신이다. 이 진선미의 삶을 탁월하게 살자 하는 것이 인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는요, 결코 따분하고 지루하지를 않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이 문학이고 역사고 철학입니다. 그래서 실용학문이고 실용철학이에요. 결코 어떤 개념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문학이고, 그 진선미의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인문학의 정신이고 인문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아랫대의 삶이라고 그래요. 아랫대. 요즘 아랫대 연구소 이런 것도 많이 생겨요. 아랫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진선미의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는 탁월함. 그것을 아랫대라고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 하나 내볼게요. 돌발 퀴즈입니다. 깨하고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소금. 예. 다음 문제 뻔한 거지요.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 예, 깨달음이죠.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신 우리 어머님한테 제가 초콜릿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깨달음이죠. 깨닫자 하는 게 인문학의 제 첫 시간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에 살고 있어요.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그 경계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할까 말까,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 항상 경계에 서 있어요. 그 경계의 지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욕망의 세계로 갈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미덕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경계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죠. 인간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신라곤이라는 작품 있죠. 단테의 신라곤에서 단테는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정치는 두 가지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또 만들 수가 있다. 그 경계에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해서 이것도 너무나 인연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단체 사진 찍는 건 어떨까요? 네. 이것도 만나는 것도 인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연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날이라는 인연이 우리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